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소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경매의 고소가 될 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도기한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1 PT 과정 2회, 시세 분석, 명도 화법,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한과 부자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우선은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오늘 같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제가 미리 예언을 했는지 인천에 그 자살한 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경매 자살 치면 키워드가 나와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려고. 저번 주에 그 화요일날 그 권리분석관 회식을 했는데, 여성분들이 막 오더니, 안 됐어. 우리도 경매하는데, 경매하는 사람이 자살했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는데, 네. 누가 경매를 하는데 물건을 한 15번 정도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신문 기사로는 그 이자가 부담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많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게 신문에 나온 기사 전부죠? 네. 그거 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조사관 입장에서 뒤에 온 소스가 있다든가 있으세요? 아니, 저도. 네, 신문에서. 네, 저도 이제 어제 보고, 어제 또 SBS 뭐 어디에서 그 취재했더라고요. 취재해서 기자가 가서. 이번 걸요? 네. 그래서 짧게 한 10분 정도에서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 시점이 좀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2008년, 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좀 재미 봤는데 2010년도부터 그게 하락이 되면서 처분도 하지도 못하고 또 대출 금액보다도 그 가격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감당하기 벅차고 해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 신문 어디에도 나오면 다 이자 부분 나오거든요. 다 이자 부분이 나와요. 거의 이자를 어떻게 했다, 이자를 어땠다 그러면서 한 7억에서 8억 정도 대출이라서 5% 잡으면 연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이프가 실직이고 자기가 월 200 정도 버는 걸로 살았다. 그래서 이 4천이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죠. 300이면 1년에 3,600이니까 33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자가. 그러니까 월 330하고 200만 원의 수입이라는 걸 비교를 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경매를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쓴 겁니다. 이거는 딱 보면. 그리고 또 금방 말씀처럼 집이 그 금방 말씀 그거네요. 낙찰을 했는데 그 뒤로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요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시세가 요렇게 됐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예측. 그리고 낙찰을 이 금액에 하면 통상 아침에 어떤 신문에도 80% 정도 대출을 끼워주기 때문에 요 정도, 그러니까 80% 대출이 끼워진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80%씩 대출 구박이 15채가 4천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든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서울하고 인천 쪽에 빌라가 10채, 아파트가 4채인가, 뭐 빌라가 11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이제 15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추정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의 다 10평짜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어진 이유는 우선은 이자가 4천 정도 되어 있고, 생활비 실제 소득이 한 200 정도라는 점에서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하나 있었고요.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격 떨어진다고 힘들진 않죠. 그죠? 문제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많아야 힘들어지는 것이지, 가격이 내가 1억에 샀는데 5천 됐다고 자살하진 않죠. 그죠? 이자 때문에 생활보호가 오는 것이지. 그럼 20억짜리가 10억 된 놈도 많은데, 그럼 뭐 10번도 더 주고 다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지는 원인은 결국은 나갈 돈하고 들어올 돈, 생활의 공피배진, 스트레스, 요거로다가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보셔야 될 게, 자, 우리는 작은 평수라는 거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7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대출이 80% 끼면 5,600만 원으로 대출을 끼겠죠? 7, 8에 56, 80% 깹니다. 통상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전세를 주려고 잡고, 두 번째는 뭘 주려고 하죠?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전세 수준이 얼마인지 이 집에 대해서 내가 7천에 낙찰을 받으면 통상 전세 수준은 어느 정도에 이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어거리가 잡아도 1억 9천짜리를 7천에 낸다 또는 8천짜리 8,500짜리를 7천에 잡는다 치면 전세가 한 6천 정도는 나옵니다. 통상 요즘에 더 세죠. 요즘에는 뭐 한 80%까지 육박한 데도 있겠면서요. 시세의 80%. 지금 이건 낙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대출을 우리가 낙찰이 전세금보다 살짝 높거나 더 높아도 통상은 전세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뭘 하죠? 그 돈으로 1번 내가 쓴다, 2번 빚을 갚는다. 빚을 일단 좀 갚겠죠. 빚을 안 갚으면 전세가 안 들어와. 네. 갚아달라고 한단 말이죠. 맞죠? 네.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채를 구입하면서 통상시의 기조가 많이 대출받고 소액이 들어갔다고 해도 전세금을 뽑아서 빚을 갚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전세라는 수단을 썼다면 빚을 갚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아주 적거나 미미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경매 실력이 높으면 우리같이 전세 가격보다 밑에서 잡아버리면, 저는 옛날에 1,600에 잡았는데 3,000에 전세를 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무이자로 돈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로 뺐다면은 상당 부분 원금에 갚게끔 되어 있고, 안 갚으면 안 들어와. 특히 10평짜리에 들어오는 수준에 있어 사람들이 세입자라면 안 갚으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뭐 50평, 40평 되면 상당 부분은 집값이 크기 때문에, 집값이 크면 큰 만큼의 전세 가격이 같이 가야 되는데 20억짜리 전세가 16억 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텀이 생기지만 1억, 2억짜리 집에서의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거의 다 갚아줘야만 들어오죠. 그 조금만 갖고 냅두고 융자를 냅두고 일부 갖고 이런 논리가 잘 성립하지가 힘들어. 특히 이 사람이 경매 실력이 하수인지 고수인지는 이제 제가 결론 좀 이따 이제 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전세를 많이 꼈다면은 지금처럼 힘들어서 죽을 일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시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요즘에 1, 2년 사이에 전세가가 폭등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집을 15채씩 보유하는 사람이 전세가격으로 올려서 융자도 갚아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가격은 솔직히 2008년부터 집값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떨어지진 않고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전세라는 걸 위주로 무기를 했다면은 적어도 융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에 등기부등본상 120%가 어쩌고 저쩌고 대출이 몇 억 정도 있는 것 같다 7, 8억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이 사람은 전세로 돌린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로 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돈이 적은 상태에서 최대한 개수를 늘리려면은 최대한 융자를 끼고 제가 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월세를 뽑아가지고 그 들어간 돈을 극소화시켜야 돼. 1억이면은 한 7채까지 사는 식으로.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처럼 전세금을 회수해서 한 채 사고 또 전세금을 회수 한 채 사고 방법을 쓰진 않은 거죠. 지금 사실관계가 7, 8억의 융자가 있는 거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세 방법보다 월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세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돈이 일부 들어갔다가 적어도 2, 3천 들어갔다가 회수되면서 천을 남기든 본전을 빼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 15채까지 가려면 이 사람이 종잣돈으로는 2억에서 1억 5천 이상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트 자금이 1억 언저리였는지 3천, 4천이었는지 추정한다면 1억 언저리가 맞아요. 3, 4천 가지고는 15채를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쫙쫙쫙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한 2채, 3채, 맥스 한 2, 3채에서 스톱하게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한 3천 정도면 2채 정도 잡고 흩어져 버릴 분들이 보통. 근데 15채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본 종잣돈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50 몇 세죠? 56세인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기사 봤는데 나이가 일단은 젊진 않아요. 50 몇 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퇴직을 먼저 하면서 돈이 벌리 1억 언저리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추리 잘하죠? 이런 게 셜록 홈즈 추리법이야. 셜록 홈즈는 이렇게 피자국이 있는데 벽에 이렇게 피자국이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는 바로 키는 몇 센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오른손인데 왼손인데.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피자국인데 가해자의 손자국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고 편하게 짚는 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편하게 짚을 때는 본인의 이 머리 높이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요것도 힘들죠. 이러면 힘들어져요. 편하게 힘이 안 써져. 편하게 힘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고 나면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높이가 이 정도 딱 나오니까 키는 어느 정도. 손바닥 크기를 비교하면 건장한 체격이 이제 대충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네, 경매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굉장한 분석법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특강을 하면서 남들이 듣지 않는 거를 생생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경매에서 우량물건 거세 훈련 한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 훈련을 지나치면 시세 조사 단계에 이르는데 조사 기법이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4가지, 5가지의 기본 컨셉을 줘요. 4가지 정도로 기술을 줍니다. 겉으로는 스트레이트, 훅, 아파카트, 그 다음에 다른 기술을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이 4가지 기술을 하나 연습을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 둘을 쓰고 하나 하죠. 조합이 생기죠. 4가지면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네 가지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생기죠? 4 곱하기 4, 16가지인가요? 4에 4승이 생긴가? 그죠? 요거,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기술이 되는데 총 4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상대의 기술을 쓰면은 상대가 더 제압당하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는 무술 종류는 어때요? 한 손 때리면 왼손이 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돌아오면 바통터치 탁 하고 왼손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한 손은 멱살 잡고 한 손을 때리세요. 두 손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나가면 한 손을 잡으면서 한 손을 때리면서 발로 세 손을 씁니다. 그럼 좀 더 하면 여기서 점프 뛰면서 동시에 이렇게 치면은 4가지의 기술을 쓰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런 기술들이 즉 사람이 왜 그 짝기 붓을 보면 두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 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거 막아도 여기에 걸리게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어보세요. 막게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시세 조사하고 분석해서 엄청난 두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런 추론이 옵니다. 이런 추론이 제가 이런 게 타고내서 오는 게 아니고 첫째, 전세로 무기를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오히려 전세를 주된 무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다만 이게 안 들어오죠. 즉 전세를 주무기로 삼는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사고 나면 오르는 시절에는 전세를 빼도 탁탁 팔렸잖아요. 팔리고 돈 버는 게 좋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시세가 팍팍팍 안 튀겨주는 입장에서 전세 위주로 투자를 한다면은 크게 먹을 거가 없는 거죠.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전세로 변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여러 개. 그래서 하나당 1,000만 원씩 남겨서 15채 1억 5천 버는 거가 되는 이 구조인데 누구도 그 구조를 선택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구조이다. 네, 집값이 막 오르는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일 뿐이지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입장에서 그 구조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죠. 그래서 마치 굴곡 있는 길을 가다가 터진 길을 만났는데 굴곡 있는 길을 다닐 때 그 습관처럼 운전을 할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터진 길에서는 터진 길에 적합한 운전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엑셀이라도 한 번 더 밟아줘야 돼. 그죠? 그런 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월세라는 수단을 썼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것은 낙찰이 이 정도가 시세라면 시세보다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은 항상 본인의 실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덜 내고 만약에 많이 내고 샀을까요?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아예 뭐 시세 30%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100%면은 이게 30%에 사면 30%에서 80% 대출을 끼면 전체에서는 얼마를 끼는 건가요? 그죠? 낮다. 완전 극소하죠. 즉 시세 차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안정권에 들어간 건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시세 차익을 거의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이렇다면.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은 80%를 꼈다라는 보편적 추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요만큼의 돈을 대출을 끼고 요거에 대한 이자를 줬다. 예를 들면 그냥 1억짜리를 8천에 그냥 샀다고 치고 대출을 6,400에 꼈다 해볼까요? 대충? 그러면은 대충 이게 들어오면 500이 얼마나 1000이 얼마 이렇게 들어왔을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400이 대출이면 6,400에서 5%면 얼마죠? 5, 6, 30, 5, 4, 20. 연 320만 원일 것이다. 연. 그러면 월로 따지면 12로 나누지 말고 뭘로 나눠보라? 1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0으로 나누면 대략 이거 나오죠? 11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1억짜리 집에
보통 한 전세가 6천은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5천 시대 넘었으니까 한참 보편적으로 7천이라고 보기 말고 보수적으로 6천이라고 보시면 천에 한 50 정도 받으십니다. 천에 50. 그러면 천에 50인데 천에 45 정도라고 보편적으로 천에 40으로 그냥 보시죠. 그냥 아주 그냥 최악으로. 요즘에 뭐 12% 안 보고요. 7%입니다. 어쩐 데도 있어요. 거기 강남이나 이런 데서 좀 그렇게 합니다. 5천이면 천에 40이 대부분 보편적이고 요즘처럼 막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조금씩 낮춰져가지고 뭐 7%대 천에 예를 들면 5천이면 천에 40 하던 거가 4천에 7%면 이제 28대 버리는 거예요. 12%짜리가. 그렇게까지는 누가 안 떨어뜨려요.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해요. 업자들이나 해결의 소리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 보시네. 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32만원 나갔죠, 이자? 천에 4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주고 남아야 안 남아요? 남잖아. 40만원 빼기 32만원이면 8만원 남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를 8천에 사고 80%인 6,400에 임자를 끼고 5% 이자를 주고 보수적으로 천에 40이라는 수준으로 받는다고 치면 그래도 쪼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천에 사서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9천에 산 걸로 예상을 해볼까요? 1억짜리 9천에 산 거예요. 1억짜리 9천에 매입을 했어. 그러면 98, 72, 7,200이 대출이에요. 5%. 57에 35, 5, 20. 360. 10달러 보면 36만원이지만 12달러 보면은 한 30만원밖에 안 된다. 맞죠? 근데 36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즉 1억짜리를 90%대의 낙찰을 받고 80% 대출을 끼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월세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죽을 일은 없습니다. 저게 사실이에요. 더더군다나 보증금 1,000만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9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투자되는 거는 20%인 1,800이죠. 1,800하고 이전 비용을 하는 이거는 주택이니까 3 정도 봐버리시죠. 93, 27, 270. 그럼 2,070이죠? 1,000만원 회수했죠? 그죠? 그럼 1,070이죠. 네. 1억짜리를 9천에 받아도 1,000만원에 사면 1,000만원이 들어가요. 1,000만원 들어가고 오히려 돈이 몇만원 남아. 전세 5천 수준의 월세를 받아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까지 이거는 지금 최악의 계산법이에요. 절대 90%에서 받고 80% 대출인데 1,000에 40에 들어갈 일은 없지. 왜냐면은 전세가 6천이라고 보면은 1,000만원 주면 7천 이걸 갚아달라고 하면 5천대 사는 거니까. 하여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집이 15채라면은 절대 이자 난에 죽진 않아요. 그러면 전세 아닙니까? 전세로 했다 그래도 더 안 죽어. 융자가 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계산 분명히 기사에는 대출이 7, 8억 된 걸로 보인다라고 한 거 보면 듣기를 좀 떼어본 것 같아요. 경찰도 듣기를 떼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한 장 빼놓고 다 빼봤다고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워낙 잘하잖아요, 워낙. 그런 일인데, 지금 보시고 있지만 정말 최악의 논리로 가더라도 안 죽는다. 15채면 오히려 돈이 남아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하기를 도대체 어떻게 사서 15채를 사지? 15채를 만약에 저 방법으로 쓰더라도 종잣돈을 1억 이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1억 이상 미니멈 고수일 때. 즉 근데 고수가 아니라는 전제가 맞죠? 고수는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아요. 그럼 고수가 아니라고 보면 이 사람은 2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2억 이상 투자해서 집이 15채인데 월세 받는다면 오히려 돈이 남죠.
실력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 지금 우리 그 권리분석관에 이번에 그 의정부에 사시는 분도 동두천에 완전 시큰둥한 지하에 샀지만 들어가는 건 200인가 300이고 한 10만 원, 15만 원 남는다고 뭘 사왔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자기 소개하는 날 생각 안 맞아요. 9시 뉴스 직전에 광고를 때려라.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노출을 많이 해라. 인터넷부터 싹 다시 해. 그랬더니 바로 다음 주 올 때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놓고 이틀 만에 계약했대. 그러면서 고맙다고 난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하니까 그냥 빠른 소리 짓거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냥 특별한 비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그 시컨터트라는 것도 15만 원 남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가 안 맞고 그냥 단지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는데 그걸 생활고라고 밀어붙이면서 경매라고 이슈를 터뜨린 거 아닌가. 경찰 쪽에 돌아다니는 기자들 수준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둘이 차 마시면서 경매를 잘 이해 못하는 분야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기자가 경매를 했는데 자살했어? 거봐. 그 사람은 집을 많이 사도 의미가 없다니까.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다가 나온 기사 같다는 주장이 1번. 그게 1번. 두 번째는 경매를 많이 하긴 했어.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일부 외부 자금이 들어온 거죠. 2억 중에서. 그래서 경매한다고 하면은 투자금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를 한다, 성실하게 내가 잘한다 하면 주변 사람이 야 나도 좀 해줘 라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 거를 지인 거를 해주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야 남의 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외부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걸로 인한 어떤 압박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줘요. 안 그러면 경매로는 죽어도 안 돼요. 지금 보셨겠지만 1억짜리 9천에 사고 80% 끼고 그 전세 수준도 1억의 반쯤이 50% 수준에서 세 받아도요. 절대로 이자로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죠. 이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이자로 스트레스 받는 사례 1순위 뭘까요? 1순위. 토지죠. 토지는 첫째 융자를 껴서 사면은 낀만큼 센 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저래서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저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안 되는데, 저같이 현실에만 집중하는 사람 또한, 나름 예측한다고 많이 했어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토건족이잖아요. 누가 봐도 몇십 년 현대건설을 했어. 부동산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튀기는 시절을 맞이할 줄 알았어요. 왜? 다 그랬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내 아는 놈만 먹는 사업을 할 줄 누가 알았냐고. 그게 사대강 사업이죠. 아니, 부동산 좋아해서 전국적으로 개발을 할 줄 알았지. 이왕이면 이름도 좀 날리고 어디 내가 개발했어 이럴 줄 알았지. 어떻게 나만 딱 먹으려고 탁 아이템을 끌고 올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뭐냐면 2008년 9년 되면 FTA 그죠? 자유관세협정 프리 트레이딩 그 어그리먼트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관세 그 조항이 있었기 FTA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노무현 때부터 2008년 9년 되면은 칠레산 포도부터 완전 영가로 깔려서 뭐 어쩌는 저쩌는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농촌 개발 왜냐하면 쌀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시골에 있는 농사꾼들이 망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왜 20만 원짜리 먹어요? 한 가마니에 4만 원짜리 먹지. 나부터도 그래요. 근데 저희 외가 쪽에 또 시골에서 쌀을 공수를 해오거든요. 그래도 그 쌀 시장 개방 얘기 기억나시죠? 요즘에 통 그런 기사가 없지만 당시에는 FTA로 2008년 9년부터 포도하고 쌀 시장 개방된다고 했어요.
2008년 9년도면은 법률시장 개방한다 했고 부동산 시장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정부 간의 약속 안 지켜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 개인도 약속 안 지키는데 국가도 더 안 지켜. 그냥 씹을고 나는 거야 그냥. 그런 말에 믿고 가면 안 돼. 어디 개발된다는 얘기 믿었다가 한두 번 맞은 걸로 서너 번째 망할 수가 있다는 거. 저도 사실은 그런 예측을 한 거죠. 쌀시장이 개방되면 당연히 시골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누가 잡는 사람이 농사 짓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를 농지가 개발의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농업법인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대비해서. 제가 그냥 만들었겠어요. 예측을 했지만. 그래서 제목을 주식회사 여유로운 삶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을 만들면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영농조합은 우리 왜 그 시골에 이렇게 국도 다니다 보면 막 박스 있고 포도, 딸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조합은 농사꾼만이 만듭니다. 근데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에서 농지 가지고 임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다 농업회사법입니다. 땅 사서 분필해서 비싸게 파는 거. 그러니 당연하게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 눈탱이 치는 개발도 안 되는 거를 사놓고 여러분들을 꼬시거나 이런 짓은 저는 못할 거고, 하지만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영가로 경매라는 도구를 나는 사람이 사놨다가 일부 시기가 좋을 때 쪼개서 파는 건 괜찮다. 그래서 사는 거죠. 그때 등장한 이슈가 한계 농지였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냥 막 썰이 풀리네. 특별한 주제를 정해한테 아니면 막 이렇게 풀려요. 막 아는 것들이 막 우물 터지시 나와. 한계 농지는 농지긴 농지인데 한계에 달한 거죠. 농지로서 볼 수 없을 정도. 이런 극경사에 다시 쓰면 농사 짓겠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 뭐 감자 하나 키다가 허리 피다가 뒤로 굴러버릴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못 쓰는 땅들이 많은데, 근데 분류는 농지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한계 농지는 농지 개발의 1단계가 한계 농지예요. 그러면 한계 농지에 원부가 있고, 한계 농지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원래 한계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일반 관청에서 한계 농지 원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 이게 만들어져만 있다면은 그 농지를 싹 파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돈 되는 지역의 인근의 농지는 사면 되죠. 저거는 누가 사주면 감사한 땅이죠. 짓지도 못하는 건데 재산세만 내고.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짜는데 어디를 관청을 물어봐도 한계 농지 연구를 아는 건 없어. 그냥 법률 용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당시에 또 그 이명박 정부 때 롯데건설이 약진했죠. 거의 한 80~90% 정부 공사 다 롯데가 갔어요. 뉴타운 재개발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 다 그냥 싹쓸이했죠. 그러니 우리는 또 그 물건을 팔 생각을 하고 부산에 땅을 산 거지. 부산에 지방 최초의 뉴타운이 부산 1호죠. 부산이 충무 뉴타운이라고. 완월동 아시죠? 네. 거기가 충무동입니다. 그 창녀 쪽. 거기가 지금 서울에도 롯데타워 올리죠. 롯데건설. 잠실에. 부산에도 100몇 층짜리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년 안에 완공한다고 해서 그 앞에 부지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러니까 사야지. 맞죠? 그래서 샀어요. 그때 건물도 사고 땅도 샀어. 땅을 살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융자가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지. 지금 몇 년째 이자만 있는 거죠. 이 땅이 하나일까요? 열에 갈까요? 여러 개. 몇 년째 죽여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경매쟁이는 보수적이야. 경매쟁이가 전망을 갖다가 장밋빛으로 줄 수는 없어요. 경매쟁이는 사후에 터져나오는 건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땅을 포기해서 집을 올리는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분양하는 사람은 이 건물 올려가지고 얼마를 벌고 어떤 차익을 벌이고 얼마나 아름답냐 라는 비전을 보지만 우리 같은 경매쟁이는 다쳐서 오는 것을 찾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장밋빛 청사진을 심습니까? 본질적 직업상 안심. 그러니 경매로 그 실력이 쌓이면은 성격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계가 딱 오는 거야. 경매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수적이고 시야가 좁아져 버리는 한계가 또 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돈이 될 수익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이 시야가 되게 좁아. 돈 버는 수단으로 경매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옹고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땅 전문하거나 1층에 부동산 업자 만나봤을 때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 극히 듭니다. 왜? 부동산이라는 특징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부동산을 다루고 이용하되 나는 유지해야 돼. 부동산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고 녹아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유지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세자로 자유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매를 이용하되 경매에 집착하지 않는 경기죠. 내가 도박을 즐기되 도박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도박을 즐기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당구 치면 야 천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하지만 저는 천장에 한 번도 당구대가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누구는 골프 치면 전날부터 가슴이 설레는데 미친놈 같아. 진짜로 설레는데 내 주변 사람 많아요. 골프채 사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미친 거죠. 그건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죠? 본질은 내가 가장 더 소중한 거죠. 그런 거. 근데 그 경지까지는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를 못 해버려요. 경매 기술 닦기도 바쁜데 그렇죠. 근데 도중에 대성을 하면 이 생각을 깨어내야 대성을 하거든요. 자, 토지를 사면 안 돼. 토지는요, 항상 최후의 액세서리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가게 들으셨어요? 예. 최후의 사는 액세서리죠. 사람들은 집에 금반지 같은 거 다 몇 개씩 있어요. 금반지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지루해. 그래서 옥도 사보고, 루비도 사보고, 다이아도 필요하고. 아니, 반지만 하니까 지루해. 귀걸이도 바꿔보고, 목걸이도 바꿔보고, 허리띠도 좀 명품으로 해보고. 사람은 늘 그렇게 다양한 걸 구비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최후의 구비하는 게 토지다. 그러니까 작은 빌라부터 시작으로 상가, 지하도 사보고, 상가도 한번 사보고, 못도 사보고, 못도 사보고, 못도 사보고, 못도 사보고. 골고루 갖춰놓고 살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가장 여유 있을 때, 나 뭐 하나 필요한데, 어떤 액세서리 하나 사볼까? 할 때 선택하는 게 토지인데, 대부분은, 밑도 없는 사람들이 토지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같이 이것저것 다 해본 놈도, 토지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걸로 이자보다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많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기조 아시죠? 경매쟁이가 경매 컨설팅 한다고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시죠? 네. 경매 개인 투자자로 하면 좀 있다가 시한부 인생처럼 여기 호수 꽂아놓은 놈처럼 좀 이따 끝나. 반드시 끝나요. 그 돈이라는 게 한계가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은 끝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컨설팅만 한다든가 자기 투자만 하는 것은 좀 이따 조그맣게 뻔히 보이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 마치 철로가 끊겨져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럼 이어져 있는 철로를 개척하는 게 뭐였냐? 그게 제가 말씀한 교육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세 가지의 산발이 사업이 갖춰지지 않고서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죠? 한계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경매쟁이도
반드시 한 개가 딱 와서 끝나요. 그러고는 이제 호수 빼고 이제 죽을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은 자기 자료부터 충실해야 된다. 추가적인 자본의 유입을 극대화시키려면 자기가 속한 조직과 자기가 속한 영업과 이런 데서 빚을 발휘해야 돈이 더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수입처가 끊기는 순간 경매도 쫑나는 것이다.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빼놓고 계산하시다. 당연히 확률이 낮은 거를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중요한 부품으로 삼아버리면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거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게 토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토지에 먼저 1순위로 두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뒤져봐야 알지. 근데 요걸 1순위로 삼는 사람은 되게 아둔한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없는데 유세 떨고 싶을 때 가품이라도 금반지라도 끼고 가고 싶은 그런 심리. 즉 있는 사람이 하나 살까 하는 그 심리가 아니고 없는데 동창회 나갔는데 폼이 안 나 하면서 무리하게 뭔가를 사는 그 심리가. 그게 곧 힘듦으로 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겉모양 같아도 내실이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안정적인 주택만 살기 때문에 빌라만 샀고 아파트만 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너질 확률이 극히 드문 가장 안정적인 투자자예요. 근데 월 200 번다고 생활고 비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아파트가 4채, 5채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 아파트가 원인이 약간 됐을 수는 있겠네요. 아파트는 기본이 90몇 프로 샀죠. 기본이.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죽어. 어떻게 죽어요? 200만 원 정도면은 반드시 제가 잘 쓰는 편이죠. 재산에서 이자가 재산에서 나와서 갚아 나갑니다. 제가 항상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자가 자기 살에서 나오고 오히려 돈이 몇 푼이라도 남게끔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거는 100채가 됐든 1000채가 됐든 죽을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기사 자체가 추론하기로는 기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기사 탄생 과정이 어떤 그 문외한들이 대충 직거래말을 옮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두 번째 굳이 경매로 그러니까 3명이 죽은 다음에 발견했으니까 이 생활고 원인이 어느 쪽인지를 지금 찾으려고 나름 하다가 부동산을 모르는 경찰이 직거래 얘기를 주워 들은 얘기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죠. 뭔가 원인을 찾아야지 수사를 종결할 거 아니겠어요. 뭐에 대한 종결, 어떤 걸로 부부 간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재산을 어디서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빌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빌리는 조건이 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된다 싶으니까 야 12%를 줄게 이렇게 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면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거지 경매의 사건으로 봐서는 돈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내부의 어떤 자금의 흐름의 문제, 굳이 돈 문제라면 그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으로 그화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경매쟁이 입장에서 뭔가 문제를 한번 짚어주세요 한다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자본 운용법이 경매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금액을 낙찰을 받을 때 얼마에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죠? 1번 신, 1번 경매신, 2번 나.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얼마를 쓸지를. 그러니 얼마의 낙찰을 받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 낙찰단을 결정할 때 쓰는 기법이 수익률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쓰면 전세가 이 정도 조사됐고 월세가 이 정도 조사됐으니 내가 이 정도까지 쓰면 안정적이고 이 정도를 쓰면 조금 힘들고 이 정도를 쓰면 어떻고 이 정도를 쓰면 어떻고를 분석하는 단계가
수익률 분석법이죠. 자, 그거는 이제 경매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낙찰가 결정을 가질 때 점을 치거나 단지 목적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1등을 하기 위해서로 변질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바라봐도 이런 걸 왜 살까 싶은데 사는 놈들이 많고, 법원에 가서 이런 물건이 완전 쓰레기인데 왜 좋아할까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 유치 뽕인 물건들이 너무 많다.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PT 붙어나가는 물건의 수준들을 보면 여기서 썰을 풀면 무슨 홍길동이 구름 타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손에서 장풍 나가는 얘기로 들려버리니까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딱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의 실력이 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본운용법에 실패해서 붙는데 집착이 됐을 수 있겠다. 붙는데 어떤 이익을 남기고 남기지 않으면은 안 써버리는 단계의 합리적인 투자법을 와줘야 되는데, 어떤 수익률을 보고 쓰는 것보다는 1등을 된다라고 쓰다 보면은 당연히 그 동네 시장은 낮아질 때 리스크를 같이 떠안게 되는 확률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또는 시세 오류를 잘못하게 되면은 부담하게 조금 더 올렸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는 이제 전세나 월세 수준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전세 수준을 좀 전망 있게 봤다가 아닌 경우가 거기서 계산착오도 나고, 그런 계산착오들이 10개 정도가 뭉치다 보니까 어떤 자본 흐름이 막혀가지고 힘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추론하면 원천적으로는 경매의 원인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고, 전세가 아닌 월세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자 부담은 아니죠. 기자들이 써놨듯이 아이고 7, 8억이니까요 연 4천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저 사람이 200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는 것은 경매 기업자도 모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월세는 안 받나요? 월세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폈죠. 전세는 아닌 거 분명한 것 같고, 전세를 껴서 빚을 갚는 방식이면 종잣돈이 더 들어가 버립니다. 2억이 아닌 3, 4억 들고 있어야지 15채를 사요. 그렇기 때문에 15채를 사고 나이가 56세라는 걸 추정을 해보면 40대 후반이나 중후반에 나온 어떤 그 자기 모임 동부를 시작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코칭했던 어떤 최초의 학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자본운용법을 감독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샀을 것인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했듯이 항상 그러죠. 하나 사고 5천만 원 물리고 20만 원 남는 건 많아요. 많아요. 남는다 그랬어요. 다 주고 남는 거예요. 그럼 그 남는 거를 1년에 5개씩 해서 50개씩 사시죠? 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 반복의 그림이들이죠.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개수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반복 복제를 통해서 개수를 늘려가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 실력이죠. 얼마의 낙찰을 받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확보가 되는 그 그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 그림은 배우지 않았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게. 그냥 어떤 동호회에서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부담 없이 딱딱 짓거리듯이 했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너무하고, 이래저래한 어떤 자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라도 팔지 그러냐라 가지고 좀 냅둬가 아니냐 해주고 갈등도 가정 분화도 심각하게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복합됐을 건데 이런 거를 경찰이 알 턱이 없고 기자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일부러 검색을 해서 댓글을 읽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남의 빚을 얻어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죽지. 다 모르는 놈만, 모르는 소리만. 경매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경매의 재테크 속도를 따라오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자, 한 개도 없다 그랬다고 해서 경매자리가 그럼 다 부자냐?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죠? 경매 실무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실무기법은 지금 15개 정도 붙으면 저 사람은 권리분석은 도사겠네요. 그죠? 명도도 15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명도도 거봤나? 권리분석도 거봤나? 나름 시세조사한다고 단일 부동산만 해도 한 군데, 10군데면 150군데 다 느꼈네요. 그죠? 도배장판도 한 군데 한 번만 해줬으면 15번 했었겠네요. 우리가 아는 거에 뭐가 모자랍니까? 지금 자본운영법이 모자라고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얼마에 잡느냐에 대한 부분이 수익률을 악화시켰다. 그 다음 자본운용법, 자본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이거를 알았어야 된다. 그래서 실무 과정에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최고위에서 10,000원의 행복 얘기를 꼭 합니다. 자본의 운용법을 얘기할 때 맨날 TV 프로그램에 했었던 1만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기 할 때 어떤 법을 쓰면 일주일간에 쓰고도 3,000원 남는데 어떤 법을 쓰면 하루 만에 10,000원 쓰고 거지처럼 살죠. 똑같은 돈으로도 그렇습니다. 월급쟁이가 똑같이 200을 받아도 누구는 어떤 여자는 내실 있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는 직권을 받는 거 가지고 너는 돈 벌어놓고 너는 네가 한 게 뭐이냐고 싸우는 여자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둘이가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200을 가지고도 엄마 나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 하면서 잘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학원을 보내도 안 되냐고 하는 놈도 있다. 그거가 순전히 뭐의 차이죠? IQ 차이. 이게 머리 차이다 이게. 머리. IQ. 여기서 IQ 그러면 또 머리 나쁜 사람은 나 IQ가 높은데요. 이딴 소리 할 거예요. 내가 말한 IQ는 여기서 말한 머리는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마인드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주어진 거 가지고 이긴다.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아주 12척인가 13척인가요? 12척? 12척. 그거 가지고 상대척하고 싸움을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이순신의 그런 간이 배가 밖으로 나왔다. 2번. 아니면 이순신이 용기가 탁월했다. 아니면 계산이 된 건지. 용기는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계산을 안 하면 만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한 거죠. 지형 진입상 대충 이렇게 배라는 게 이게 산 같은 경우는 뛰어가면 금방 쫓아오지만 솔직히 배라는 건 물살을 타기 때문에 작은 배가 더 빨리 해. 그리고 이 지역을 잘하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조총선을 여기 포를 팡팡 쏘니까 조총은 여기 떨어지는데 포는 멀리서 쏘니까 마음 툭 놓고 쏴야 되는데 누굴 이기냐고. 그런 법이니까 이긴다는 거지. 무기 자체가 월등했어요. 조선수군이. 그리고 뭐 판옥선 자체도 워낙에 튼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들기는 편이고 일본 배는 속도 위주 배라서 부딪히면 깨진대. 근데 조선 배는 이렇게 판옥선이라서 몸으로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붙으면 깨고 멀리 있을 때는 포로 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가까이 가야지 총을 쏘는데 가까이 가면 또 받아버리지. 또 거북선인가 뭐 해가지고 총 쏴도 튕겨내지. 막 돌아버리는 거죠. 막 유황 뿜어내면 막 안개가 막 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뭐 대충 뭐 수상한 상태다 보니까 이긴 거지. 진짜 맑은 날씨에 평원에서 싸움할 숫자가 안 되면 안 되죠. 제 아무리 무거운 고수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기할 때도 그 용기가 용기 내세요. 그러다가 용기가 아닌 게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용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법을 쓰면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거는 다 그게 제가 무슨 시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눈에는 그게 보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길은 되게 좁습니다. 돈 버는 길이 넓으면 왜 부자가 많이 안 되겠는가? 좁다. 그 좁은 문이 왜 나한테는 안 보입니까? 좁은 문은 어느 정도 엄격하냐면 KTX 레일 같아요. 그래서 기차가 이 그 넓은 평야 중에서 딱 두 가지 철로 위에서만 기차는 부산을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길 말고도 다른 길로 해서 차를 딱 얹어놓으면 기차가 안 가. 기차는 레일에서만 가게 돼 있어요. 맞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레일은요, 한치만 벗어나는 길차는 탈선합니다. 그래서 레일 따라서 가는 이 법,
이 길만이 돈이 있는 길이나 경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길이지만 규칙은 딱 이 내일 타면서 마치 썰핀하죠. 썰핀을 하면 파도가 팍 치면 그 파도 사이에 어떤 길을 타고 이렇게 타야 파도를 훔치고 나오는 것이지 그 길을 벗어나서 가면 파도에 쓸려버리잖아요. 똑같은 모든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죠? 돈 버는 길도 경매에 관한 길도 보면은 너무 허당으로 한눈이 넓어 보니까 개나기도 그냥 경매한다고 얘기하는 게 관악산 여름에 관악산 초입에서 관악산 떠드는 놈 있고 중턱에서 떠드는 놈 있고 밑에 배드민턴장에서 관악산 얘기하는 놈 있다. 넓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놈들이 많지만 실제로 관악산이라는 걸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구도부터 나오고 어디서 씌워주고 어디서 관심 먹고 이런 패턴들이 지도로 딱 나와주고 그걸 아는 놈한테 가서 배워야지 대충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어떤 또 혹자들은 모르고 경매하면은 막 자살한데 또 무식한 놈도 그런 놈도 또 있거든. 그래서 분석을 해준 거예요. 전세와 월세 케이스. 그 다음에 토지를 안 샀을 때 주택을 위주로 산 사람은 안정권에 속합니다. 아마 다른 원인들 자금을 아마 유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또는 집을 팔았는데 단기간에 안 나가는 걸로 인한 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상도 가지고도 침소봉대에서 싸우는 사람 많아요. 저희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경매를 선택해서 딱 이제 자금 대출을 받는데, 와이프가 자기 신분증 가져간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처절하게 울어버려요. 대출을 끼고 살려고 하는데, 그냥 아니 왜 그래 하고 잡담을 하거나 성질을 내면 다툼으로 끝날 건데 너무 처절하게 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숙도 돼버리는 거야. 남자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별거 아닌데 감정적으로 오버해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살아보면. 그래서 생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부산을 계속 하지만 부산에서 오픈했던 거 인생에서 힘들면 죽어버리지 살아있나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살았고 이러이러한 걸 바라보고 살았고 이러이러한 희망을 갖고 살았다. 그럼 경매에 있을 때도 이런 위기가 오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경매를 안 살았으면 좋겠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살래? 거기에 대한 답을 합리화로 갖춰라. 저도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라고 막 해피한 일만 벌어졌겠습니까? 나름 테스트도 해보는 거죠. 관악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파란 등산로만 가면 관악산을 모르죠. 그래서 약간 외진 데도 한번 가보고 약간 돌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고 동으로도 가보고 서로도 가보고 일로도 가보고 이런 가보면서 관악산에 대해서 이제 확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겨울에는 돌은 미끄럽다. 가을에 비가 올 때는 낙엽 있는 데는 밟으면 허당으로 미끄러지기도 하더라. 이런 법들을 이제 알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떠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순전히 제 이익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떠들기 위해서 실수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이렇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무리한 투자 원인 같아요. 무리한 투자. 그 자본에 대한 앞뒤 재는 거 없고 또 하나는 가정 불화가 좀 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바깥 사람하고 어제 그거 보니까 바깥 사람은 굉장히 전혀 내색 없이 술 먹고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연탄불을 펴놓고 5년지간에는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그랬다. 그러니까 같이 공유가 못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고 많이 이제 반대하는 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당장 그러더라고요. 경무에 이거 그거 들어보더니 나는 반대다. 봐라. 대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협회에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당장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제 방송인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타고 사고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지만 자동차 타잖아요. 솔직히 자동차 저도 잘못하면 그냥 바로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가까운 천안 가다가 100km 밟다가 박으면 죽는 거지. 우리는 생사를 항상 곁에주지만 차를 사는 데서 누구나 동의를 해. 그리고 사회에서 남자가 차를 안 사면 무능하다고 낙인을 찍고 연애도 안 하려고 해요, 요즘 20대는. 맞죠? 그런데 죽을 수도 있지만은, 야, 그래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의 좋은 점만 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경매라는 것도 보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사는 쪽으로부터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항상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잠길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물질은 내가 이용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채용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물건은 거기에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내가 유리하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가 달려있죠. 칼이라는 건 나쁘게 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지만 좋게 쓰면 맞는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서 핵심이 뭡니까? 그걸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 경매 가시는 거가 아니고 당신은 경매를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시오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현명한 태도죠. 그죠? 칼을 다치니까 야 지금 칼을 치워버려. 야 전기로 합선돼서 불난 거 맨날 안 봤어? 야 전기 끊어버려. 그 다음에 그 뭐하가 추운데 겨울에 추워. 그럼 이불을 꽁꽁 메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게 문명이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구를 쓰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경매는 명검과 같다라고 옛날부터 전쟁터에서 장수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실제로는 명검 무겁고 나이에 의해서 쫄면 들 수가 없고 들다가 자기 살을 비기도 한다. 제가 옛날 초창기부터 했던 말이잖아요. 경매는 명검처럼 내 몸을 보호해주고 적군은 유리하게 찔리기도 하지만 명검의 주인은 장수만 있다. 근데 군졸들 그 근력으로는 명검을 들 수도 없고 검에는 맞는 검법이라는 걸 익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보셨죠? 검법. 주먹 쓰는 법은 권법. 다리 쓰는 법은 각법. 이런 법을 누군가 천재들이 만들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100% 허리 허리에 주먹으로 전달되더라. 이렇게 하면 팔로만 치는 거지만 휙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거 또 검을 쓸 때 이렇게 해서 막았더니 위에서 센 놈이 찍었더니 내 칼이 눌려서 내가 찍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거 찍을 때 내가 안 눌리려면 살짝 너무 비뚤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 다리는 어떻게 서야 되고 이런 법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어떤 검을 딱 들어도 검을 쓰는 법이 있습니다. 검이 무겁고 길수록 세겠죠? 검이 길면 좋겠죠? 왜? 그래 멀리 있어야 쑤시니까. 근데 뭐예요? 검이 길면 무거워져. 그럼 이걸 어떻게 드냐? 그러면 검이 짧으면 내가 상대방을 긴 창으로 쭉쭉 찍어내는데 그러면 검은 적당히 길어야 될 것 같아. 긴데 철을 만드는데 쇳덩이가 저 앞쪽에 뾰족한 데다 쇳덩이가 무거우면 손목이 다치니까 가장 유리하게 이 손목 쪽에 있는 쇳덩이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무게중심 이동해주면 저기 끝에 살아 움직이겠죠. 그러면 또 검의 재질은 딱 쳤던 옛날 청동검처럼 무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금 기술, 제조 기술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이것도 법이 있죠. 그러면 경매라는 것도 누군가가 어떤 자본이 있는 사람은 어떤 코스를 가면 성공하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람은 어떤 코스를 가면 성공하고 그때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죠? 어떤 제조 기술을 하더라도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청정해야 되고 어째라 이런 거 많잖아요. 나무 하나를 키워도 뭐 이렇게 습도 맞추고 뭐 하면서 왜 경매라는 걸로 내 인생을 바꾸는 데서 그 조심할 사항 삼가해야 될 거, 금기시해야 될 거, 뻗쳐나가야 될 거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그냥 굴림도 그냥 무닥닥으로 나오는 그냥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안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대전 지사장이 기농 일부를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한 게 어제가 올라왔던데, 농사도 과학이죠. 뭐 곤충 이용해야 되지, 세균 이용해야 되지, 비닐 쌓이는 법도 또 배워야 되고, 배울 거가 천지가 농사도. 경매는요, 그거에 비하면 1000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누군가가 이론을 안 만드느라
농사를 이론으로 해서 그대로만 하면 돼. 교재대로 이렇게. 맞죠? 경매를 교재대로 해서 되는 교재가 있어요? 없지. 자본운용법 이런 거가 핵심이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책을 안 쓰십니까? 우선 바빠서 못 썼고요. 써도 안 팔릴 것 같아서. 저걸 비결이라고 써놓으면 저걸 봐서 이해하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손에까지 봐가면서 쓸 정도로 그러면 제가 뭐 도덕성이 높거나 뭐 자비가 강한가? 그렇진 않아요. 돈 들어온 거가 많으면 자기가 강해져.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나오는 짓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법들이 유출이 안 되는 거고. 또 강하게 유출해 놓으면은 나중에 책 읽은 놈이 지가 직권진이랑 행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경매신문 프로그램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카페에서 그거 가지고 베껴가지고 거저 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걸렸어. 그게 무슨 그 당시에 회원이 76만인가 됐었어요. 부자 만들기 카페. 앞에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끝부분만 제가 기억을 해요. 부자 만들기 카페에서 제 책을 가져다가 경매 신문 프로그램 책 있거든요. 목차만 딱 가져다가 목차랑 관련된 거 내용 어디서 또 가져갔어. 여기 누구 첩자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카페 치기 와서 사과하고 문 내렸잖아요. 그거는 별놈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량훈련 검색훈련도 제가 그거를 책으로 쓰잖아요. 금방 지것처럼 가르치면 수두룩해. 근데도 경매 신부라고 단어 치면 관련된 우리 매뉴얼들이 인터넷에 없고 가르치는 거 없잖아요. 없어. 경매 신부 그러면 돌아다니는 것만 있잖아요. 이런 단계 매뉴얼이 안 굴러다니는 이유가 철저히 함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책을 썼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써 번져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번져도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터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빤하죠. 결국은 이 부자 마인드라는 어떤 원리를 체득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명검처럼 자칫하면 내 살을 뺀다. 실제로 검도하는 애들 자기 살 많이 다칩니다. 그래요. 이렇게 비다가 왜냐면 뭐 다리 쪽으로 들어오면 다리를 이렇게 피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치법이 약하면 요가 약하면 이렇게 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살을 얘기도 해요. 휘두르다 보면 쌍절곤 하나 같이 맞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법칙 명검이라는 것은 경매는 잘 다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손쉽게 편하게 생각으로 휘둘렀다가는 이런 법도 나오죠. 또 이분도 안 죽고 이 위기를 극복해냈으면 고수가 됐을 수도 있어. 그죠? 고통 속에서 고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정 불화가 좀 심각한 거는 뭐, 남자가 이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혼하는 게 장점이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